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은 저희 부부의 결혼 2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18살에 처음 만나 20년을 부부로 살았으니 인생의 절반을 함께 했다는 얘기죠.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고작 20년 살고서 무슨 호들갑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한테는 그 20년이 기적처럼 느껴질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먹은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부부의 결혼에 얽힌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어요. 두 분 다 지방 출신이라서 주변에 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엄마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사셨어요. 지금처럼 영유아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던 시절이라서 엄마는 동네 아주머니한테 저를 맡기곤 하셨는데 제가 6살이 됐을 때 아주머니께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그마저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전 시간은 유치원에서 보내니까 괜찮았는데 문제는 오후 시간이었어요.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저를 봐줄 유치원은 없었거든요. 그때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동네 태권도 도장 사범님이셨어요. 어차피 도장에 고등학생들도 다니기 때문에 밤까지 저를 데리고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6살 때부터 최연소 수강생으로 태권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유치원 하원 후에는 제 또래 친구들과 수업을 받고 4, 5시가 되면 초등학생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 그러다가 사범님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다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수업을 받을 때쯤이면 원장실 소파에 누워서 자곤 했죠. 본의 아니게 남들보다 태권도 수업을 오래 받다 보니 당연히 실력은 일취월장했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는 중학생들과 대련해도 이길 정도였어요. 그러자 사범님이 저희 부모님께 본격적으로 태권도를 시켜보라고 권유하셨고 그렇게 제 진로는 결정이 되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나가는 대회마다 메달을 따낼 정도로 꽤 잘했고 그래서 고등학교도 태권도부가 있는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는 걸 꿈꾸며 열심히 운동에 매진했어요. 그리고 손만 뻗으면 그 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에 모든 게 끝나고 말았죠. 제가 남편과 만난 건 그 무렵이었어요. 고2 봄이었죠.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반도 다르고 활동 범위가 달라서 학교 내에서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만나게 된 곳은 의외의 장소였어요. 바로 종합병원이었거든요. 당시 저는 고등학생부 태권도 선수로 대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연습 중에 십자인대를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운동은 하는 사람들이야 늘 부상을 달고 살기 마련이지만 그때 부상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어요. 공중회전 후 착지를 하는 순간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어렴풋이 이번 부상은 심상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학교 태권도부 코치님과 함께 근처 종합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데 아니나 다를까 의사 선생님 표정이 사뭇 어둡더라고요.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선수 생활은 힘들 것 같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의사 선생님을 직접 뵙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슬프거나 절망스럽다는 생각보다도 그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런 순간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울먹이며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어떻게든 시합에는 나가게 해달라고 소리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어요. 단지 나 이제 뭐하고 살지?
이 생각뿐이었어요. 엄마 손에 이끌려 7살에 태권도에 다니기 시작해서 18살이 되기까지 태권도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인생이었거든요. 내 미래는 딱 하나. 태권도 선수가 돼서 아시안 게임에도 나가고 올림픽도 나가고 거기서 메달까지 따내는 것. 그 외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기도 전에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게 되다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 오히려 함께 검사 결과를 듣고 있던 코치님이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리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의사 선생님 마음에 따라 달라질 결과가 아니잖아요. 결국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오신 부모님의 동의하에 저는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은 잘 됐다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선수 생활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만 거듭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접기로 했어요. 제 인생에서 태권도를 빼고 나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밥도 먹기 싫고 친구들의 면회도 귀찮기만 했어요. 그냥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병원 내 야외공원에 나가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구석진 벤치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 발길도 적어서 조용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아이들 소리로 시끌벅적한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니 병원 가운을 입은 제 또래의 남자애가 어린 환자들과 함께 장난을 치며 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저도 모르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치, 팔자 좋다. 누군 인생 종치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 순간 남자애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한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멋쩍게 몸을 돌려 앉으려는데 글쎄 남자애가 저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지 뭐예요. 솔직히 몸싸움은 자신 있었지만 장소가 장소인지라 꽤 난감하더라고요. 다리 다쳐서 선수 생활 끝나게 된 태권도 선수가 같은 병원의 환자를 폭행했다는 기사라도 나면 이게 무슨 개망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과하고 끝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윤주 맞지? 글쎄 제 이름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선수도 아닌데 어떻게 내 이름까지 알고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애가 그러더라고요. 나 2학년 3반 박은수야. 너랑 같은 학교라고.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적어도 저를 안다면 섣불리 싸움을 걸어올 리는 없을 테니까요. 저희 학교가 근처에서는 태권도로 좀 유명했거든요. 다리 다쳤어? 발목 아니면 무릎? 아예 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대는데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충 말해주고 보내려고 했어요. 십자인데 됐지? 꺼져. 야, 살벌하다. 그럼 인생 종쳤다는 게 이 부상 때문인 거구나. 네가 하는 말 다 들었어.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데 못 들으면 그게 바보지.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제가 빈정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더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숨만 푹 쉬고 있었는데 그런데 말야, 나 그렇게 팔자 좋은 애 아니야. 7살 때 시한부 판정을 받았거든. 15살을 넘기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운 좋게 아직까지 살아있네. 지금 살아있는 건 일종의 덤인 거지. 이런 엄청난 얘기를 담담하게 얘기하는 걸 보니 내가 가진 고민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창피하기까지 했어요. 미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앞으로 운동 못할 거란 사실에 내가 좀 예민해졌나 봐. 네가 왜 미안해? 내가 너 때문에 아픈 것도 아닌데. 부상으로 선수 생활 그만두게 된 모양이구나. 그래도 넌 죽을 걱정은 없잖아. 아직 18살밖에 안 됐고. 그렇다고
네가 하고 있는 걱정이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는 아니야. 다만 적어도 앞으로 60년은 더 살 테니까 뭐든 간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20살이 넘어서야 뭘 할까 고민을 시작하잖아. 그에 비하면 늦은 것도 아니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 태권도 외에도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은수는 그 말을 하고는 다시 어린 환자들 틈으로 가서 시시덕거리며 떠들고 놀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날 처음 본 애랑 말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방금 전까지 저를 짓누르던 걱정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은수 말대로 저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태권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태권도 안 한다고 제가 죽는 것도 아니고요. 더는 할 수 없는 걸 아쉬워하며 허송세월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천국과 지옥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만나서 수다도 떨고 몰래 숨어서 짜장면도 시켜 먹곤 했어요. 그러다 은수가 먼저 퇴원을 한 뒤로는 은수가 주말에 먹을 걸 사들고 병원에 찾아오곤 했어요. 그러다 저도 퇴원을 하게 되었고 목발을 짚고 통학을 하게 되었죠. 학교로 돌아간 첫날 점심시간에 은수한테 가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은수네 반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한테 혹시 박은수를 아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물어보면서도 잘 모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바로 알더라고요. 몰랐는데 은수가 학교에서 꽤 유명한 애였던가 봐요. 박은수 알지? 당연히 알지. 이과 1등이잖아. 걔네 아빠가 땡땡병원 원장일걸? 정말?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저랑 은수가 입원해 있던 병원이 바로 그 병원이었거든요. 걔네 집 엄청 부자잖아. 근데 네가 박은수를 어떻게 알아? 걔 애들이랑 말도 안 해. 엄청 살벌해서 애들도 말 못 건다던데? 맞다. 걔는 체육 시간에도 혼자 교실에서 공부해. 걔네 엄마가 담임한테 체육시키지 말라 그랬대. 어이없지 않냐? 애들은 은수가 몸이 안 좋다는 걸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저 부잣집 아들의 전교 1등이라서 특혜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친구 얘기를 듣고 은수네 반에 가봤더니 제가 알던 은수랑 전혀 달라 보였어요.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이 책상과 한 몸이 돼서 문제집만 풀고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는 그렇게 잘 웃던 애가 말이죠. 제가 은수한테 가서 말을 걸었더니 반 아이들이 일제히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저를 본 은수는 그제야 제가 알던 그 얼굴로 돌아왔어요. 잔잔한 미소가 번져있는 얼굴로요. 그날 이후 학교에선 우리 둘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은수랑 제가 사귄다는 소문도 있고 제가 무력으로 은수한테 삥을 뜯으려 친한 척 한다는 둥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그리고 반응은 하나같이 박은수가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애랑 사귀냐 였어요. 사실 태권도 하나 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요. 성적도 별로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요. 은수랑은 급이 완전 다르다고 할까요? 그래서 애들은 우리 둘이 친한 게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하긴 저도 은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신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나 스스로 내가 은수한테 걸맞는 사람이 되자는 거였어요. 비록 태권도는 못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하고 말이죠. 그렇게 찾아낸 게 바로 체육교사였어요. 다시 전처럼 태권도 시합을 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운동신경도 좋으니 체육교육과에 들어가는 게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문제는 성적이었어요.
제가 운동신경은 자신 있는데 공부머리는 참 한심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은수가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주말마다 자기네 집으로 오라더군요. 그때 처음 미래의 시댁에 가볼 수 있었어요. 은수 어머님은 제 방문에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은수 친구라고? 정말 우리 은수 친구 맞아? 네, 은수가 같이 공부하자고 오라 그랬어요. 불편하시면 그냥 갈까요? 아니야. 어서 들어와. 은수가 집에 친구를 데려온 건 처음이라서 아줌마가 좀 놀라서 그랬어. 윤주라고 그랬지? 참 예쁘게 생겼구나. 그래, 우리 은수랑은 어떻게 알게 됐니? 같은 반이야? 그럼 너도 이과겠네? 어머님은 대문에서 잔디가 깔린 마당을 지나 현관까지 도착하는 동안 마치 호구조사 나온 동사무소 직원처럼 끊임없이 질문을 하셨어요. 마침 현관까지 나와 있던 은수가 말리지 않았다면 집에 갈 때까지 어머니께 붙들려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매주 은수네 집에 가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방학 때는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했고요. 말이 좋아 함께 공부한 거지 실제로는 은수가 제게 공부를 가르쳐 준 거였어요. 다른 집 부모님들 같으면 곧 고3이 될 아들이 남의 집에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 가만히 둘 리 없었지만 은수 부모님은 은수 대입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은수도 마찬가지였죠. 공부가 좋아서 했던 건 아니야. 그냥 할 게 없어서 한 거지. 너도 알잖아. 나 친구 없는 거. 어릴 때부터 그랬어. 친구를 사귈만 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해서 나오면 그 친구는 다른 친구랑 친해져서 나를 밀어내고. 그러니 별 수 있어. 책이나 보고 문제집이나 푸는 거지.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대학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 가면 가는 거고. 전교 1등을 하는 녀석이 대학에 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다니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는 안 돌아가는 머리 쓰느라 쥐가 날 지경인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제 미래에 대해 발을 동동 구르는 건 저희 집 사정이 한몫했어요. 저희 집은 제가 기억하는 한 한 번도 부유했던 적이 없었어요. 되려 없는 살림이 더 가난해지지 않기만을 바랄 정도였죠. 직장 생활을 하시던 아빠가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주신 게 잘못돼서 그나마 살던 전셋집도 빼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랑 아빠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돈 때문에 싸우셨고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그나마 아빠보다는 경제력이 있는 엄마가 키우게 되었죠. 하지만 엄마 혼자벌이로 아빠 때문에 생긴 빚을 갚아가며 모녀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 용돈벌이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충당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제가 번듯한 일자리를 갖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게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체육교사였고요. 대학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은수랑은 마음가짐부터가 달랐어요.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할 형편도 안 되는 상황에 은수랑 하는 공부가 제게는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길을 쓰고 달려들었고 그 모습에 은수도 저를 더 도와주려는 생각을 했던가 봐요. 심장질환으로 7살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은수는 다행히 은사가 말했던 15살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심장은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내일을 기약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데 의미를 두곤 했었죠. 그런 은수가 저랑 같이 지내면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아닌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거창한 건 아니고 딱 그 또래 아이들이 할 만한 계획이었지만요.
대학생이 되면 미팅에 나가보고 싶다거나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보고 싶다거나 CC가 돼서 캠퍼스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정도였죠. 그땐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떨어져라 하는 심정으로 흘려들었는데 은수가 그걸 다 저랑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은수랑 저는 같은 대학에 합격했거든요. 물론 과가 달라서 성적은 엄청 차이가 나긴 했지만요.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은수는 자기 부모님께 유럽 여행을 떠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당연히 은수 어머님은 위험해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죠. 윤주랑 같이 가면 되잖아요. 윤주쟤 어지간한 남자들보다 힘도 세고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 유럽 남자들이랑 싸움부터도 발차기 안 하면 게임 오버예요. 그러니까 믿고 보내주세요. 일주일 가까이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은수는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덤으로 가게 되었고요. 은수 덕분에 공짜로 유럽 여행을 하게 된 저는 당연히 신이 났죠. 그런데 여행 중에 은수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었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었거든.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기를 쓰면서 뭔가를 하려드나 생각했는데 너를 보고 그 생각이 달라졌다. 넌 항상 하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 애잖아. 우리가 처음 병원에서 만났을 때도 넌 태권도를 계속하고 싶다고 눈물까지 뚝뚝 흘렸잖아. 그러다가도 이내 배고프다면서 짜장면에 떡볶이에 치킨에 줄줄이 읊혀가며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고 그때 널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감정 변화가 저렇게 빠르게 되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너랑 있으면 인생이 지루하지 않아. 너랑 오래 같이 있고 싶어. 마치 사랑 고백이라도 하는 것처럼 은수는 분위기를 잡아가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살짝 은수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는데 입학하자마자 꽈팅을 주선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말에 내가 은수 마음을 착각하고 있었구나 생각했죠. 날 좋아하는 애가 소개팅 주선해달라고 조르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더니 굳이 주선자도 참석해야 한다고 쌩떼를 쓰더니 소개팅 날 은수가 저를 선택한 거 있죠. 그렇게 친구끼리 파트너가 된 우리는 1일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은수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CC 하나 남았다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고등학생이던 은수가 계획했던 자신의 미래에는 모든 순간 제가 함께 있다는 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그게 싫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만나 새로운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향해 매진하는 모든 순간에 은수는 누구보다 큰 도움을 주었어요. 같은 학생 신분임에도 제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는 자기 아버지를 설득해 저 몰래 장학금 명목으로 제 등록금도 내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는 체육 임용고시 준비를 할 때는 공부 시간표까지 짜서 저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그러니 이런 남자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소개팅 이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본격적인 CC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고등학교 동창들은 이제서야 사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라며 진작부터 우리 관계를 예상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구보다 우리가 사귀는 걸 지지해 줄 줄 알았던 분이 반대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건 바로 은수 어머님이었어요. 그거 사랑 아니야. 니들이 하도 오래 붙어 다녀서 착각들 하는 거라고. 괜히 친한 친구 사이 망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윤주야. 내가 전에 그랬잖아. 네 이상형은 널 보호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남자라고. 우리 은수를 봐라. 이렇게 여리여리한 애가 널 어떻게 보호하니? 네가 보호한다면 또 몰라도.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보호받기보다는 내가 직접 보호하기로요.
그리고 아주머니, 은수가요, 은근히 카리스마 있거든요. 힘으로는 저보다 약한지 몰라도 많이 의지가 되는 남자예요. 어머, 얘, 그거 너 착각이야. 아니, 지금까지 친구로 잘 지내던 애들이 갑자기 왜 이래? 암튼 난 니들 사귀는 거 반대다. 절대 반대야. 그동안 제게 그렇게 다정하시던 은수 어머니가 이런 반응을 보이자 은수도 저도 당혹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날 이후로 은수 어머님은 제가 집에 찾아가는 것도 못하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집에 가게 되면 절대로 우리 둘만 한 방에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 같았죠. 그런데 그거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도 양가 부모님이 그렇게 갈라놓으려고 해서 더 애절하고 끈끈한 사랑을 했다는 걸요. 저희도 그랬어요. 어머님이 반대를 하시니까 오기 반 자존심 반으로 더 죽어라 붙어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늘 붙어 다닐 거라면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며칠 남기고 양가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죠. 저희 엄마는 다 큰 성인이니 알아서 하라는 반응이셨고 아버님은 쌍수 들고 환영하셨어요. 일찍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머님이 극구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싫으시냐고요. 그랬더니 윤주 너는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난 너 좋아한다. 우리 은수가 너 만나고 성격도 밝아지고 주변에 친구도 많이 생겼잖니. 그런데 나는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한다. 그냥 좋은 친구로 남아. 그래야 오래가지. 어머님, 이미 제 눈에 은수가 남자로 보이고 은수한테도 제가 여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친구로 지내요? 그건 이제 불가능해요. 제가 싫은 게 아니시라면 저 좀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글쎄 안 된대도. 그래, 네가 정 우리 은수랑 결혼을 하겠다면 계약서 한 장 써라. 그리고 계약서에 쓴 내용을 비롯해 계약서를 쓴 사실까지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어때? 이래도 결혼하겠니? 무슨 내용을 쓰라고 하는지 물을 것도 없이 저는 바로 하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꽤 놀라는 표정이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입각 결혼 안 한다고 나가 떨어질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와 비밀로 계약서를 쓰게 되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였죠. 부를 테니 적어라. 나 정연주는 박은수와의 사이에서 절대 자녀를 생산하지 않겠음. 혹시라도 피임이 잘못돼서 임신이 됐을 경우 지체 없이 수술을 받도록 하겠음. 어머님이 요구하신 조건은 아이를 갖지 않는 거였어요. 다른 시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손주를 빨리 낳으라고 닥달하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어요. 다 적었니? 네가 이 약속만 지킨다면 나도 더는 결혼을 말릴 생각 없다. 네 대학 학비는 물론이고 니들 살 집부터 혼수까지 다 장만해주마. 내가 왜 이런 조건을 거는지 궁금하지? 난 네 피가 섞인 애를 이 집안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맞아. 오늘 이 계약서는 죽을 때까지 너랑 나만 하는 거다. 알겠지?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조차도 비밀로 어머님과 결혼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때는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결혼이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은 약속대로 저희가 살 집이며 혼수까지 뭐 하나 모자란 것 없이 다 해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종합병원 원장님 댁에 맨몸으로 시집을 갔다고 하자 같은 과 동기들을 비롯해 고등학교 동창들 그리고 외가 식구들까지 모두 저를 부러워했어요. 전생에 나라를 몇 개나 구했길래 그런 집에 그런 좋은 조건으로 시집을 가냐면서요.
저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요. 그래서 처음엔 나한테 나쁠 게 없는 조건이다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되었어요. 대학 졸업 후 남편은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저는 체육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중학교 선생으로 발령받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동료 선생님들 경조사에도 종종 참석하게 되었는데 특히나 자녀 돌잔치에 갈 때마다 너무 부럽고 나도 아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을 모르는 남편은 자기는 피임도 안 하는데 왜 아기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난임 클리닉에라도 가보자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아직 젊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남편을 달래곤 했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집에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쥐고 통증을 호소하지 뭐예요. 남편 심장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119에 전화해 구급차를 타고 근처 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수술실 앞에서 혼자 기다리는데 뒤늦게 시부모님이 달려오셨더라고요. 아버님은 의료진을 찾아가 정확한 상황을 전해 듣고 계셨고 어머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 앞에 무릎을 세우고 앉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나 하고 아래를 봤더니 제가 글쎄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왔지 뭐예요. 운동화 한쪽에 앞이 뻥 뚫린 슬리퍼를 한쪽 신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슬리퍼 밖으로 튀어나온 제 발을 손수건으로 감싸주며 그러셨어요. 세상에, 이 추운 날에 이러고 온 거니? 동상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겉옷도 안 입고 이러고 왔어? 그러시면서 걸치고 있던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셨어요. 제가 괜찮다고 사양하자 들은 척도 않으시곤 단추까지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난 속에 두껍게 입어서 괜찮아.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왔니? 이러다 수술 들어간 내 아들보다 네가 먼저 가겠다. 그러면서 어깨가 들썩이도록 우시더라고요. 의료진과 얘기를 나누고 오신 아버님은 눈시울이 젖어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하자 어머님이 저를 잡아주셨어요. 마음 독하게 먹어라. 그래도 은수가 네 덕에 오래 버틴 건지도 몰라. 15살도 못 버틸 거라더니 그보다 10년 가까이 더 살았잖니? 윤주야, 너는 할 만큼 했다. 우리 은수, 너 만나서 행복했을 거야. 부모가 해주지 못한 것까지 네가 다 해줬어.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서 내가 애는 갖지 말라고 한 거다. 은수 녀석 이렇게 가버리면 너 혼자 애까지 데리고 어떻게 사니? 조금씩 마음을 비우자. 수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마음은 다치지 말아라. 모질게 결혼을 반대했던 어머님은 그제야 진심을 털어놓으며 저를 달래주셨어요. 수술이 끝날 때까지 제 옆에 앉으셔서는 등도 쓸어주시고 손도 잡아주셨죠. 하지만 어머님이 따뜻한 위로를 받는 동안에도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어머님이랑 했던 계약을 깨고 아이를 가질 걸 그랬다고요. 아이라도 있었다면 살아갈 용기가 났을 텐데 이렇게 남편이 떠나고 나면 도저히 혼자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내 결정에 화가 나고 아쉬웠어요. 그렇게 10시간에 가까운 수술이 끝나고 담당이가 먼저 밖으로 나왔어요. 저와 시부모님은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올 말만 숨죽여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일단 경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희망적입니다. 그 말에 저도 시어머니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리곤 입에선 연신 감사하다는 말만 흘러나왔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남편은 그 후로 19년이 흐른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수술하고 이듬해 가진 우리 아들이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났던 그 나이인 거죠. 아, 어머님과 썼던 계약서는 남편이 수술받은 그 무렵 제 손으로 찢어버렸어요. 그리곤 어머님께도 당당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요, 이 계약 물을래요.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시면 돈으로 갚을 거고요. 이혼을 하라시면 그건 거절하겠습니다. 우리 그이가 수술에 들어가고 제가 제일 후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저 은수 죽으면 따라 죽을 자신은 없지만 다른 남자랑 살 자신은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 애 갖는 거 막지 말아주세요. 은수가 먼저 죽으면 저 은수 닮은 자식이라도 보고 살아야겠으니까 말리지 마시라고요. 막무가내로 제 뜻만 전하고는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에 나선 저는 이듬해 오매불망 바라던 아이를 가졌고 그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출산을 했어요. 그렇게 임신을 반대하셨던 어머님은 손주를 안아보시자마자 눈에서 꿀이 떨어지시더라고요. 한참을 눈에 새길 듯이 손주를 바라보시더니 글쎄 이러시는 거 있죠. 윤주야, 낳는 김에 딸도 하나 더 낳아라. 딸 하나 더 낳으면 내가 신정동 상가 넣어줄게. 계약서를 쓰라면 쓰마. 이번엔 네 멋대로 찢지 말고. 여전히 계약서 타령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버님은 혹시 애 심장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셨는지 정밀 검사까지 다 해주셨지만 우리 아들은 심장이 엄청 튼튼하게 잘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모르긴 해도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저를 닮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서 힘쓰는 일은 제가 하고 머리 쓰는 일은 남편이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저를 이어 아들 녀석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계약서까지 쓰고 한 결혼이었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그 계약서 쓸 것 같아요. 물론 제 손으로 찍게 되겠지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